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제법 꽤 많은 눈이 내려서 곳곳에 빙판길이 있습니다. 지나다니시다가 자칫 넘어지시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집권 여당에서는 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주요 관계자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느냐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만배 씨는 왜 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까요? 그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검찰에게 과연 김만배 씨는 입을 열까요?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혹 보도인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금리.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미국이 기준금리 내년 5%대, 한국도 3.5% 넘어설 듯. 미 연준이 빅스텝 4.5%로 올렸습니다.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계 대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춘 감은 있지만 여전히 방향성은 오름세라 가계 부담이 매우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수술.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수술일까요? 노동개혁 못하면 정치경제 다 망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했고 일반 국민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나와서 시민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노동개혁 반드시 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밝혔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단속 전쟁하듯이 해야 한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한 장관이 밝힌 마약과의 전쟁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뭘까요? 이겁니다. 3번. 조선일보 2면의 기사입니다. 3번. 김만배 씨가 3차례 3번 자해했다는 겁니다. 숨겨둔 260억이 들통나자 멘탈이 무너져 내린 건 아니냐라는 분석 실리고 있습니다. 이한성 등 측근 2명이 체포됐죠.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가 자해 당시 타고 있던 차량 사진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할 것 같아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김만배 씨의 심경의 변화, 요동치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진통. 오늘 서울신문이 5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진통. 예산안 전국 시계 제로. 의장이 1%포인트 중재안에 협상 복귀한 야당. 여당은 일괄타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산안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의장이 다른 해법은 없다라고 여야의 타결을 계속 중지하고 있습니다만 여야 입장 차이가 워낙 큽니다. 언제 통과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쌓여있는 금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현 지도부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전윤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 차례 자해를 시도했던 김만배 씨. 도대체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김만배 씨는 왜 이처럼 세 차례나 본인의 신체를 자해하면서까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걸까요? 김만배 씨가 숨긴 지분 내지 재산 때문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오늘 아침 많습니다. 그 이야기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김만배가 숨긴 지분 260억과 멘탈. 이미 수사 당국이 800억 상당의 자산을 동결해 놨는데 그것과 별개로 260억 상당의 자산을 두고 이 검찰이 쪼여오자 김만배의 멘탈이 흔들렸다. 뭐 이런 관측인 겁니다. 자, 그 전에 이 지분 얘기부터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보도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어떤 보도인지 함께 보시죠. 정진상 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이 2015년 2월에서 2021년 2월 유동규로부터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김만배 차명 지분으로 제공받는 안건을 최소 4차례 보고받고 승인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2015년 2월에서 4월 유동규 씨에게 내 지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 숨겨두었다. 대장동 사업 이익 배당 과정에서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 공소장 속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81차례 81번 적시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유동규 씨의 진술에서도 김만배 씨가 내 지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숨겨 있다. 내 안에 이재명이 있다. 라는 진술을 김만배 씨가 유동규에게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검찰 공소장 안에는 김만배 씨의 지분을 늘려서 이 정진상 실장 등에게 지분을 확보하는 걸로 정 실장 등이 이미 보고를 받았다라는 검찰의 시각도 기술이 돼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검찰이 보고 있는 관점은 명확하군요.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요.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의 절반 가량, 그리고 뭐 나중에는 비용 있고 해서 뭐 428억 됩니다만은 이 정도가 사실상 이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고 특혜를 주고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청 쪽 인물들에게 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한번 보십시오. 이 천화동인 화천대유 뭐 이름들도 참 생소한 이 갓 생긴 이 업체들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쉽게 사업을 따내고 초과 이익 환수도 없이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사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후에 이렇게 정말 잘 진행된 배후에 결국은 성남시장 측 인물들에 대한 지분 공여가 있었다라는 게 이 얘기의 핵심이고요. 공소장 보니까 그런 표현이 흥미롭군요. 내 지분 안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 숨겨 있다. 내 안에 넣어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옛날에 표현. 내 안에 넣어 있다. 내 안에 넣어 있다. 그렇죠. 사실 내 안에 넣어 있다. 그건 참 아름다운 얘기인데. 예. 요 내 안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 이거는 정경유착의 참 클래식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조금 더 차근차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재명 대표 측 인물들이 요거를 저수지처럼 돈을 넣어놓는 차명 어떤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용도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소장에서 보이는 검찰의 관점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이재명 대표 측이 428억의 약정서를 요구했다라는 의혹도 한 언론이 오늘 보도하고 있는데 그 보도 내용 연이어 보겠습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일부인 428억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배분을 약정했다. 정진상 씨 압수수색 영장 중에 지분 30%나 되니 필요할 때 쓰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 정진상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라고 김만배, 정진상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쯤 정진상, 김용, 유동규 대장동 배당금 복귀적 들어오자 428억 지급 약정 서류를 요구했지만 한 대장동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김만배 자기 입으로 3명이 서류를 요구했단 말을 주변에 말했다. 약정서는 김만배가 거부해서 안 맞는 걸로 안다라는 관계자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서 본 내용들과 지금 이 두 번째 저희들이 본 내용 모두가 좀 일치하는 대목은 결과적으로 그 상당한 428억 원의 돈은
이재명 대표 측 거였다라는 이 검찰의 수사 내용으로 일관되는 것 같아요. 일단 검찰의 시각인데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이 대장동 사업의 초창기 주도자는 남욱 변호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 절반 가까운 지분을 남욱 변호사가 들고 있었는데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남욱 변호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좀 됐고 또 2014년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거치고 이 여기에 대한 정관계 로비 등에 대해서 아마 김만배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김만배 씨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지분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김만배 씨가 왜 그렇게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나오는 녹취를 보더라도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 그리고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이 이만큼 된다. 저수지에 넣어둔 거니 찾아가라.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김만배 씨가 그토록 많은 지분들을 가져가게 했던 배경에는 중간에 모종의 역할을 하고 여기에 일정 부분들은 다 이재명 대표 측의 것이라는 내용들이 합치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일당 중에 김만배 씨는 정말 뒤늦게 합류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사업과 관계 없는 상태 속에서 이 관계가 뒤바뀌게 됐는데 거기에 모종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 보는 거고 게다가 지금은 검찰의 수사가 거기까지 미치진 않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날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에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그때 나왔던 선거법에 대한 내용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권순일 대법관과 관계를 유지하고 또 화천대유에 들어오게 만드는 모종의 일에 김만배 씨가 또 다 껴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만배 씨가 이토록 많은 지분들을 가지고 이 내용들이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여기 약정서를 써달라 했는데 김만배 씨가 거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김만배 씨의 전직이 뭡니까? 법조 출입기자. 잘못 썼다가 본인이 거기에 코가 걸리거나 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돈도 빼갖고 따로 뭐 만들었던 금액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하나둘씩 빠짐없이 좁혀오게 되니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는 다 본인 것이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도 본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검찰의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내밀한 그들 간의 대화 내용까지 검찰이 뭐 공소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에 기재를 하는 등 수사 상황이 좁혀오는 게 김만배 씨에게 상당한 압박이 됐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저희가 보도해드릴 내용 중 일부는 김만배 씨가 은닉해 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 260억. 이게 실체에 대해서 검찰이 딱 포착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유기 의원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이름이 81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뭐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서류가 아니라 81번 등장할 거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서류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뭐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저는 진짜 바보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익 환술로 5,500억을 안 했다면 검찰의 주장처럼 더 많은 돈들을 본인이 김만배 씨 소유해서 뭐 저수지로 놔둘 수 있었을 텐데 왜 공익 환술로 5,500억이나 해가지고 본인 지분이 2배 이상으로 줄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수사 내용에서 어떻게든 이재명부터 시작된 이 뭐 계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것을 보면은 5,500억을 어떻게든 환수하려고 처음부터 설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대로 저 대장동 일당들이 한 1조의 이익을 얻게 뒀으면 아무 이런 수사도 안 받아도 되고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왜 굳이 5,500억이라는 그 수익을 환수해가지고 성남시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터널도 지어주고 공원을 지어줬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들 봤을 때 검찰의 공소장대로라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진짜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사업이고 사실 이재명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늘리려는 시도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장동 그러니까 일당들이. 그렇죠. 유동규 씨도 그렇고 저쪽에 김만배 씨도 그렇고 뭐 내 안에 이재명이 있다 하면서 자기 지분을 좀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하잖아요. 아, 저건 자기 욕심이다. 그렇죠. 본인들이 내 안에 이재명 있다. 그렇죠. 명분을 쌓아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판 전체를 보면 이재명은 굳이 본인이 이익을 볼 거였으면 그렇게 환수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그 논픽션 소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만배 씨가 3차례나 자해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에게만 계속 이런 무서운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라며 이 대표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헌정사의 대권 후보와 야당 대표를 지낸 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미 4명이 사망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한편의 범죄 스릴러를 연상시킨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어쩌다 이재명 대표 주변이 조폭 출신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인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남김없이 해소되어야 한다. 야,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질문이기도 한데 김영주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여당에서는 왜 유독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거나 극단적인 시도를 하거나 지금 벌써 이게 몇 번째냐. 라면 여당에서는 범죄 스릴러 같다. 조폭도 나오고 왜 이러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또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여당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폭도 연루돼 있고 뭐 국제판이 뭐니 또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말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좀 자해 소동을 한 것, 즉 극단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신경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자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김만배 씨가 유약하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럼 물론 심리적으로는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여러 가지, 즉 그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그려왔던 그림들이 하나씩 둘씩 다 망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가 감옥에 가 있더라도 일정 정도 자기도 모르는 뭐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 아는 차명 자금을 통해서 한 100억 정도 뭐 예를 들면 보수적으로라도 그리고 몇 년 감옥에 썩더라도 돈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검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려감으로써 다 이제 무위로 노출됐다. 돌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것저것 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 한탄, 비탄 이런 것들이 또 원망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그 여당의 이런 지적들이 빨리 이 사건이 어떤 수사가 되고 마무리됨으로써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또 주변에서 이런 어떤 위협이라든지 린치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범죄 스릴러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빨리 빠른 그 어떤 수사 결과의 종결 또 빠른 재판의 결론 이런 것들이 나기를 바랍니다. 김만배 씨의 자해 관련된 질문을 이재명 대표가 받았습니다. 기자들에게 과연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김만배 씨 극단적인 선택 시도한 거 관련해서 혹시 당에서는 검찰 강압 수사라고 얘기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만배 씨 극단 선택도 이번에 뭐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 김만배 씨 선택 관련해서 대표님 입장 있으실까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 침묵 모드입니다. 묵묵부답 모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자해를 했던 김만배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조금 더 상세한 정황들이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그제 새벽 2시, 4시, 오후 1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새벽 2시와 새벽 4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이뤘다. 굉장히 좀 심경에 굉장히 큰 압박 내지 이제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걸로 보여요. 새벽이라는 시간 2시, 4시. 자, 그런데 오후 1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어졌다라는 것은 이 날이 밝고도 본인의 심경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입니다. 본인 차량에서 세 차례 자해 시도. 20시간, 20시간을 차로 배회하다 변호사에게 전화해 유언 같은 말을 전했다. 김 씨 변호인이 오후 9시 50분쯤 차량을 찾아내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숨겨둔 260억 들통에 멘탈이 붕괴된 거 아니냐라는 관측.
검찰 김만배 측근 2명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했죠. 한 법조인은 800억에 이어 추가로 찾아낸 260억까지 동결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몰수 추징이다. 김 씨가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만배 씨 주변에선 김 씨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이 같은 김만배 씨의 자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극단 선택을 했는데 곧장 변호인을 불렀다. 그래서 변호사가 119에 연락을 했다. 그건 뭐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금방 후회를 하고 그걸 단념했던 건지 아니면 그런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검찰 출신으로서의 어떤 독특한 관점 내지 시각인 것 같은데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조 의원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건데요. 검찰 수사에 대항하는 시간 벌기적 측면 아니냐. 이한성 등 측근 2명이 체포되고 오토바이맨도 체포됐잖아요. 구속영장도 청구됐죠. 가족들도 조사 대상 오르자 내가 죽어야 끝나겠냐라고 토로를 했다는데 사건 관계자들 향한 신호가 아니냐라는 관측도, 자신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만큼 고통받고 있으니 도와달라, 일종의 보호 요구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다양한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어떻게 봐요? 세 차례예요. 새벽 2시, 새벽 4시, 오후 1시. 근데 새벽 4시와 오후 1시까지는 시간 텀이 꽤 있어요. 그리고 자해하는 부위도 상당히 다 달랐고 20시간 차로 배회했던 것, 분명히 뭔가, 글쎄요, 저는 조홍천 의원처럼 뭔가 이게 그냥 보여주기에 그칠 게 아니라 분명히 김만배 씨의 심경에 강하게 요동치는 어떤 심경적인 압박 내지 멘탈적인 흔들림이 있었다. 실제 고민이 있겠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김만배 씨 일당이 저수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재판에서 꾸준히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저도 이제 이 형사재판 같은 거 하다 보면 특히 1심 후반이나 항소심 가가지고 그냥 모든 걸 놔버리고 갑자기 사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근데 이제 왜 그러시냐 얘기하면 더 이상 거짓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정신적으로. 그럼 내가 이때는 무슨 말 했는지, 이때는 뭔 시나리오를 얘기했었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진실을 얘기하고 또 부합하는 증거가 나오고 하면 할수록 본인이 이제 계속 위축되는 거죠. 그 심리가 뭔가 이렇게 조여오는 심리로 그렇죠. 느껴집니까? 게다가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아까 말씀하셨던 이 어떤 금전적인 문제. 내가 그럼 지금 고생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나가서 남은 여생이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충분히 이게 준비돼 있다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좀 덜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좀 압박이 들어온다, 이게 무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 되게 좀 허무할 수 있죠. 내가 그럼 이 대장동 이거 해가지고 그럼 왜 내가 이걸 했나? 그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봤을 때 이거 정말 나쁜 사람으로 지금 다 이렇게 낙인 찍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스트레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일당들 중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전달했다는 남욱 변호사는 지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돈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달했다는 유동규 씨도 남욱 변호사와 진술을 일치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 홀로 어찌 보면 그거 다 내 거다 하고 있지만 검찰의 공소장 속에 등장하는 이 정황들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자신이 숨겨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260억 자산까지 검찰이 탁탁탁 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흥미롭게 들은 거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상당한 압박이고 스트레스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들립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민주당에서는 이 김만배 씨의 자해와 관련해서 검찰의 강제 수사 때문이다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던데, 물론 이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만 이 민주당 논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가 김만배 씨를 막다른 곳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지금 검찰이 수사해서 범죄 수익 환수하고 잘못된 사람들 잡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금 대장동에 관련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관련된 내용들이 한두 개가 얽혀져 있는 게 아니라 또 대장동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을 비롯해서 새로 입주하게 됐던 선의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범죄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게 김만배 씨를 막다른 길에 내몬 겁니까? 사건에 대한 본질을 외면하고 오로지 검찰에 대해서 수사가 무리하게 정치 수사를 끌고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 내용보다는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논평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김만배 씨랑 잘 알던 사이인지 아닌 건지 등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 얘기가 저는 굉장히 좀 흥미있게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이 대장동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됐던 게 작년도 가을 추석 이후 아닙니까? 그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인물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극단적인 선택 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너 쓰레기라도 먹고 가서 숨어 있어라, 태백산맥이라도 가 있으라,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던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던 것을 명쾌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았던 심적 스트레스와 압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유 전 본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지은 죄만큼만 받겠다. 그 외적으로 내가 다 떠하는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의 얘기들을 하나둘씩 다 꺼내놓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유독 김만배 씨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그 내적 스트레스가 극대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진실의 김만배 씨도 이제 이야기할 막다른 게 타이밍이 된 건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들이 부담돼서 논평을 이렇게 낸 것인지 왜 자꾸 검찰 탓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은기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답하지 않는 거는 걸어가면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걸어다니면서 대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험한 사안들 몇 번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걸어가면서 대답하지 않겠다. 만약에 기자회견이 필요하면 모두가 서 있는 상황에서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어서 저 부분은 아마 걸어가면서 하는 대답이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만배 씨를 왜 계속 혼자 두는 겁니까? 김만배 씨가 기본적으로 자해를 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사를 강압적으로 한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 혼자 두는 시간이 많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스트레스를 좀 많이 주고자 하고 그러면서 그 힘든 시간을 틈타서 물어보는 대답에 어떻게든 뭐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혼자 두는 많은 시간을 두는 겁니까? 지금 김만배 씨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가장 피해보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남욱 변호사라든지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재명의 몸통이다, 이재명한테 돈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본인의 형량을 줄이려고만 노력하는데 김만배 씨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또다시 한번 이재명의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를 수사를 하면서도 혼자 두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혼자 두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늘려놓고 그리고 강압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윤기 의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여당에서 조폭이 등장하는 범죄 스릴러 같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실제 이 사건에는 조폭이 등장합니다. 조폭 출신의 쌍방울 전 부회장까지 지냈던 인물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김만배 씨가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호위했던 모습을 온 국민이 다 지켜봤고 실제로 그분은 김만배 씨 공판 때마다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저게 진짜 친해서 재판에 가서 매일 안부를 묻는 건지 감시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혹시 그런 측면도 김만배 씨에게 심적 압박이 됐을까요? 어쨌든 이 오토바이맨 조폭 출신의 쌍방울 전 부회장을 포함해서 김만배 씨 측근 2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혐의는 범죄 수익 260억을 은닉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지난해 10월, 올해 7월 김만배 지시받고 200억 넘는 천화동인 1호 자금
수표로 쪼개기 인출을 해서 보관했다. 수원 일대 부동산 차명 매입을 했다. 등등 260억 상당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표로 쪼개기 인출을 해서 보관했다. 수원 일대에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 등등이면 김영주 의원님 네. 전형적인 일종의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에는 김만배 씨의 숨겨진 자산 200억을 이제 세탁했다. 네. 세탁해서 잘 숨겨놨다. 뭐 그런 의미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2014년에 자기가 지분율이 25%에서 결과적으로 하천 대회를 만들어서 49%까지 커졌는데 그 중에 49%의 30%가 사실은 435인 게 소위 대장도 일당 3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빼면 결과적으로 200 몇십억이 남죠. 네. 본인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남 모르게 자기가 주요한 무대 제일 잘하는 곳이 수원이거든요. 수원 사람이란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특히 뭐 광교나 이렇게 새로 상당히 수원 집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어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투자할 수 있는 호재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자산 숨길 때 쓰는 네. 방식으로 소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을 은닉할 때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그러니까 네. 땅 밑에 그거를 보니까 땅 밑에 숨겨놓는다고 해서 네. 저는 예전에 이것과 별개없는 사건 취재할 때 땅 밑에 숨겨놓는다고 해서 옛날 마늘밭처럼 랩으로 10,000원짜리 싸서 땅 밑에 숨겨놓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을 차명해 산다는 걸 땅 밑에 숨겨놓는다. 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갭 투자를 하든 예컨대 저는 오토바이맨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결과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데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만천하에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추징이 되고 벌금이 되면 사실은 본전보다 이제 마이너스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저 두 사람 그러니까 실제 키워드가 참 이상해요. 이 성균관대 인맥과 수원 인맥. 수원 인맥. 이런 어떤 연결이 되는 지점이 바로 저 지점입니다. 예. 검찰 일각에서는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 최우양 오토바이 맨에게 전달된 그 김만배 씨의 자금 중에 일부가 혹여 그 쌍방울로 들어가서 쌍방울에서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변호사비나 그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간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심, 의혹입니다. 검찰 내부에. 그렇죠. 의혹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워낙 대장동과 쌍방울, 거기다 이재명 대표, 뭐 아태협 이런 키워드들이 사실 원래는 접점이 잘 없는 단어들이거든요. 원래는 연관성이 없다. 네. 대장동과 쌍방울. 그렇죠. 대장동이랑 쌍방울이랑 뭔 사실 연관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헬멧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뭐 돈을 뭐 1억, 2억 은닉한 게 아니라 260억, 그러니까 100억 이상의 돈을 은닉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돈 다 세탁하고 땅에 묻어두고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혹시나 쌍방울과 뭔가 이재명 대표나 아태협이나 이런 쪽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쪽에다가 일부 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냥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뭐 여러 가지 소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헬멧맨 관련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쌍방울과의 연계라고 쌍방울. 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내심의 의사는 뭐 사실 저희가 100% 알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근데 뭔가 쌍방울 부회장까지 지냈던 저런 인물과 이 정도로 그러니까 돈을 내가 사실은 제가 김병민 위원장 굉장히 신뢰하지만은 예. 제가 돈 1억도 믿고 맡기기 쉽지 않거든요, 차명으로. 그런데 그런데 인간관계에 이게 대한 고백을 근데 260억 정도를 믿고 맡긴다라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만큼 쌍방울과의 연관관계도 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오토바이맨이 그냥 쌍방울의 뭐 임원이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김만배 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 오토바이맨을 통해서 헬멧맨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대리로도 오고 예. 그리고 매번 법정에도 오고 뭐 우리 얘기했지만 매번 법정으로 오는 거는 이거 우정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군요. 뭔가 의혹이 있다? 이거는 뭔가 이게 이익 관계가 결부돼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김병민 비대위원께
1억은 못 맡기시고 네. 얼마 정도까지는 신뢰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까? 사명으로. 한 3천 정도? 3천만 원도 상당한 겁니다. 네, 상당하죠. 예. 네. 그만큼 신뢰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원기 의원님, 네. 반론 있습니까? 아니 뭐 괜찮습니다. 지금 예.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추정으로 추정이죠. 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논평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쌍방울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만배 씨는 2018년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재판에서 공산주의자라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쌍방울을 통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뭐 반론을 하거나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윤기 의원님의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장관 등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156분간의 증문 즉답 시간이었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156분간의 증문 즉답,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한다. 3대 개혁 꼭 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 국무위원들이 함께 배석을 했고 한 장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떨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과의 설전에서 굉장히 또 활발하게 논평을 폈기 때문에 한 장관이 떨린다라고 밝혔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장면 함께 보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 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국민과의 대화, 특히 인기 없어도 반드시 3대 개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밝혔어요. 특히나 이제 최근 어떤 노사 간의 문제도 이슈화가 됐었죠. 노동개혁하겠다.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한. 교육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겠다. 연금 문제도. 연금 개혁은 완성판 나오게 이제 시동을 걸겠다. 시간 많이 두고 공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세 가지 반드시 개혁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제 뭐 크게 보면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들 앞에서 조금 그것을 의제화하는 것. 뭐 그것은 저런 그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전문가들과의 대화 그리고 또 표현 방식에 있어서 마치 좀 이분법적으로 근데 연금 개혁도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앞에 것은 포퓰리즘이고 이것은 정의다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이 조금 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난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최하위에 말하자면 의료 사각지대라든지 분배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난 정부에서 그걸 보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면이 있었다.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게 개혁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을 앞에 건 다 포퓰리즘이고 내가 하는 건 다 개혁이고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마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건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파탄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런 개혁을 위해서 실제로 법제화, 즉 말하자면 세금과 관련된 어떤 부담률이 어느 정도 적절할 것인가 조금 더 전문가적인 해법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말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이 떨린다고 했어요. 그 한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쪽에서는 에이 뭘 떨리는 척했다라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분석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매체에서는 야 천하야 한 장관도 국민들 앞에서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어떤 상반된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보시기에는 뭐 어떻습니까? 진심인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떨었던 첫 번째 모습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서 쭉 서 있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그때 마이크를 잡고 손에 떨었던 장면들이 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법사위에 딱 들어섰을 때는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랑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던 첫 번째 막 모습들을 보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이모, 3M 뭐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니까 예. 웃으면서 긴장이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아 웃겨서? 예,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맞대응했던 일들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넘쳐나게 보였던 것 같고요. 국민이 직접 묻는 대화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공직자로서 무거운 마음 또 떨리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진정성이 담겼다고 생각하고 어제 있었던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국가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정과제들이 있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그 국정과제가 무엇이 우선순위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최대한 좀 편안하게 국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과정들을 가졌던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였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들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5년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떨린 거다? 네, 그럼요. 자, 빌라왕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갭 투자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끼고 조금 소액 넣고 사고 전세 보증금 받아서 또 그걸로 다른 빌라 사고 다른 빌라 사고 다른 빌라 사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전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밝혔을까요? 부동산 문제는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하면 안 된다. 다주택자 과세 경감에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들겠다. 수요 규제 빠른 속도로 풀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빌라왕 사태. 수도권 1,139채 임대사업자 사망으로 세입자들 보증금 반환 못 받는 상황이죠. 합동 법률 지원 TF를 만들어 법률 지원하기로 법원의 등기 명령 판단 신속히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 받도록 할 것이다. 천하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이게 지금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나가게 되면 원래 내가 받고 있던 법적 보호 같은 것들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한 것이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거든요. 요걸 해놓고 나가면 그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요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 TF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 빌라들을 경매에 넘겨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왕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TF를 거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한두 채, 뭐 10채, 20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적으로 좀 보증 같은 어떤 공적인 부분들도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내 마약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이거 전쟁하듯 막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쟁하듯 마약과 전쟁을 하겠다 이런 거죠. 한번 들어보시죠.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학생 마약 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요.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 지 오래입니다.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현재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그런 대마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되어 있죠.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마약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피자 한 판보다 더 싸졌고 대마를 얘기로 들었어요. 대마초가 옛날 히피들이 피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상태에 정제되고 가공된 마약으로 밖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 한 장관이 뭔가 구체적인 마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보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영주 의원님, 그 김광삼 변호사, 우리 돌직구쇼에 네. 김광삼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그 마약 때려잡던 검사였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더 잘 아시겠지만 마약 단속하고 마약을 유통시키는 조직 폭력배들 다 검거시키고 마약 사범들 처벌하는 거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전쟁하든 막은 막을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마약의 유통국가였지 소비국가로 그렇게 각광받지는, 그러니까 포커싱 되지는 못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는 유통의 어떤 허브 국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소비를 그만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개인과 개인의 마약의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광고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만의 언어를 통해서 충분히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떤 우리 생활 주변에까지 마약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밀접한 그런 어떤 환경의 어떤 위협을 법무부가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마약에 대해서 조금 항의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건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뭐 이태원 사태도 뭐 마약 단속 때문에 했냐 안 했냐 그런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모든 국회에서도 마약에 대한 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예산과 규율의 강화를 논의해야 될 그런 시점 같아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값이 싸진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뜻이다라며 강하게 마약 단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약 문제는 너무 확산 추세가 심하다 할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편파적으로 형성돼 있고,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이제 붙는 건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천하람 변호사님, 국가가 단속을 하면 그만큼 마약을 유통하는 이 조폭 내지 건달 내지 마약 공급책들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당연하죠. 국가가 단속을 하면. 그러면 뭐 이동하고 유통하는 경비라고 할까요? 이런 게 올라가고, 국가가 단속을 해서 마약들을 다 수거하면 마약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네. 이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는 있는 상태에서 단가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좀 마약 소비가 좀 줄어들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럼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 뭐 설마 아예 안 하기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께서도 그렇고, 이게 아무래도 좀 검찰이 약간 손을 놓게 된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검수완박의 영향인지 뭐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수사 역량이 좀 너무 경찰 쪽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갔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이 어려워진 형태로 진화한 게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뭔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SNS를 통해서 너무 손쉽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경찰도 그걸 다 모니터링 할 수는 없는 참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경찰 탓만 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에서 대한민국은 마약 가만히 안 둔다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대한민국 녹록한 국가가 아닌데, 그래야지 가격도 올라가고 이 사람들의 위험 부담도 커지고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저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저런 강한 메시지 내주는 것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마약의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주로 생산이 돼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뭐 인천항이나 이런 데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제 중국 쪽의 특정 마약 유통책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기 대한민국 한동훈 있어. 그렇죠. 쉽게 못 주고, 저기 한동훈 아주 뭐 같아. 저 사람 국회의원도 막 쉽게 이렇게 딱 제압한 사람인데 마약상 정도는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럼 공포감을 줘야 그렇죠. 된다. 네. 독특한 분석이군요. 한동훈 장관이 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겠다라고도 강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신당역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불안이 있는 것 중에서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이런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40%를 육박하거나 넘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정운영평가 지지율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은 여러 여론조사마다 공통되게 나타나는 일관된 현상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함께 보시죠. 자, 이 지지도에서 이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의 그래프에 흐름이 지금 뒤바뀌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36%, 민주당 30%. 여전히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그 추세와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라고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 그리고 정부의 대응들, 민주당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지지율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핫쌈 첫 번째 주인공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백전노장, 정치 구단, 박지원 전 원장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입니다. 그만큼 노련하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그 노련한 박지원 전 원장이 검찰 소환 조사 전후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지되고 있는 입장은 나는 삭제하라고 지시하진 않았다. 그런데 그것 빼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는 국정원의 자료가 뭔 삭제되냐. 바보 같은 소리다. 삭제 안 된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검찰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야, 그거 삭제되대? 삭제가 되네요. 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태세가 전환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상황과 맞물려서 오늘 흥미로운 단독 보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지원 전 원장이 그제 검찰 조사에서 서훈 전 실장, 구속된 서훈 전 실장, 청와대에 있는 당시 서훈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랐을 뿐 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진술을 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빼고 내 위에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전임 국정원장이지 않습니까? 서훈 전 원장이기도 하니까. 서훈 전 실장의 그립에 따라서 저게 삭제가 됐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한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북 판단 전적으로 서훈 안보실 판단 취지다. 그리고 월북 판단보다도 그 자료 삭제, 공문서, 문건에 손을 댄 것. 왜냐하면 사실상 박지원 전 원장이 자료가 삭제됐다. 나는 지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진술을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훈 전 실장의 지침에 따라서 일이 진행됐다. 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해공무원 피살 3일째 이대준 씨 평소 채무 등 고통 호소를 경찰이 쓱 흘린 것. 도박빚 발표. 이거 관련해서도 박지원 전 원장 고인의 도박 및 비롯한 채무 관계 신상 정보 발표하는 것에 반대했다라고 박지원 전 원장도 밝혔습니다. 사실 저거 되게 비겁한 장면이었거든요. 해경이 사실과도 다른 채무 부풀리기를 언론에다 대고 떠든 겁니다. 월북인지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빚도 있대, 사실과 다른 것. 해경이 굉장히 비겁한 월북몰이를 한 단면인데 박 전 원장이 나 그거 반대했었다. 그리고 자료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나 모른다, 그냥 서훈 실장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에 대한 법적 책임 회피에 명확하게 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진짜 사실일 수도 있죠. 사실이라면 박지원 원장이 정치 구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치인 출신 국정원장 아닙니까? 네네. 국민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이런방구하지 않고 있다가 또 여기에 대해서 삭제를 하더라도 서버에 살아있다는 주장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다가
검찰이 들어가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에 대한 확인이 돼 있고 삭제가 되대요. 결국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예.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나오게 되니까 가서 보니까 삭제가 되대요.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펼치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전 원장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문모닝이 떠오릅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옛날 문재인 전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던 정치인이 박지원 전 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던 시절에는 갑자기 문 전 대통령 지지를 하면서 국정원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일관성이 좀 결여되고 떨어지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지금 지난날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된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는 과정에 나는 죄가 없고 책임이 없고 했으면 다 밑에 사람들이 했겠지라고 발을 빼는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굉장히 비겁한 정치인의 행동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족들이 그토록 애처롭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어린 아이가 우리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 하나 책임 있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본인이 자필 편지가 아닌 편지를 보내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 진실 규명에 대한 약속이 어쩔 수 없는 사법 처리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 있는 그대로 다 밝혀지게 됐을 때 과연 여기에 관계된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그리고 비겁한 사람들의 면면까지도 하나둘씩 국민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그 발언, 자료가 삭제되더라 그 발언 들어보시죠. 과거에 제가 조사받던 검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선진화돼가지고 우리 검찰의 발전 사항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안 게 저는 삭제가 원천적으로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오늘 검사님이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삭제가 되더라고요. 통합 시스템인가 뭐. 삭제 지시는 없으셨는데 삭제가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다. 삭제라는 용어가 우리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삭제가 가능하더라고요. 야, 이게 삭제라는 용어는 우리 국정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 삭제가 되더라. 근데 나는 나 모르게 삭제가 되더라. 이거 누가 삭제했니?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늘 아까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손 전 실장, 청와대 당시 안보실장의 지침에 따라서 일이 진행됐다. 누가 삭제했니? 글쎄요. 제가 한 3주 전에 박지원 전 원장님하고 식사 자리가 그랬습니까?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소환될 분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실까? 그렇습니까? 표정이 밝고 표정이 밝습니까? 마치 다음 당대표나 대선 후보가 될 걸 준비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까지 느끼는. 박지원 전 원장은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 예,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이었죠. 예. 이란에 우리 어선 납포됐을 때 국정원에 한번 원장하고 얘기할 기회를 가지려고. 근데 이 차장이 그랬어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당시 국정원 2차장이? 예. 우리 원장님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근데 과거 당시에는 국정원에 자기 공간에 갔을 때 원장님께서도 옛날에는 말이야 국정원장이 하늘에 날던 새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새 그림자도 못 밟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 민주화된 위상을 얘기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국정원 안에서의 박지원 원장에 대한 포지셔닝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박지원 원장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이렇게 쭉 기록을 보면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대북 송금 사건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지난 그때에 말하자면 어떤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직감할 수 있는 예지력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무리하게 말하자면 앞서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빠지는. 그래서 후일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보호를 하지 않았겠냐.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과정이고 한편으로는 저 말이 저는 거짓말로 들리지 않는 게 왜일까요? 그런 느낌 드네요. 그렇군요. 두 분의 상반된 논평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박지원 전 원장이 일정 정도 자료가 삭제됐다라는 말을
실토 내지 시사함에 따라서 이번 수사는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서훈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자료 은폐 내지 삭제 지시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어제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검찰에서 그러한 혐의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 그 여부를 물을 거 아니에요. 전혀 문재인 대통령 말씀은 없더라고요. 제가 받은 감으로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재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박지원 전 원장이 재선이라고 했지만 재선으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남 알고 서운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네, 제가 봐도 사실 서훈 실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젠가요,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더라도 서훈 실장이 이미 우리 국민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거를 은폐해야 된다, 이거 감춰야 된다, 보안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문재인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비서관들조차도 이게 조금 뭐 속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실장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해경에도 얼마나 센 압박이 들어갔냐 하면은 해경청장도 뭐 이런 어떤 구명조끼 이런 거 봐도 못 봤다 그러고 다 폐쇄해버리고, 심지어는 해경에서 이거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 하는 일선 그 책임자한테 너 승진 안 할 거야? 너 계급 정년 걸려 있는데 옷 벗고 나갈 거야? 라는 식의 압박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해경청장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한테 그런 압박 즐거워서 했겠어요? 자기도 압박을 받으니까 자기 밑에 사람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해경청장을 압박한 주체가 누구였겠느냐? 국정원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결국 이런 압박을 세게 한 주체는 당시에 안보실장이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원장도 사실은 그게 실체이기도 할 거고 그 뒤에 약간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전용기 의원님, 네.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수사 결국 이제 구속이 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고의 남북관계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선을 넘지 마라, 강하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좀 곰곰이 되짚어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최고의 남북 전문가다라고 추켜 세웠지만 우리 국민이 사망했을 때 당시 서훈 전 실장이 걱정했던 건 남북관계 악영향 때문에 이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소위 은폐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비서관이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동아일보 보도 봤거든요.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각한 남북관계 전문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사실은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는 결국에는 누가 이제 이야기가 되느냐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봤을 때 북한에다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북한에도 그래도 좀 친분이 있는 고위 공직자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리고 북한과 소통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서훈 전 실장을 아마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훈 전 실장이 북한에 그 끈이 있으면 우리 국민 돌아가시기 전에 사회 공무원 서훈 전 실장이 그 북한 끈에게 연락해서 우리 국민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너네 앞으로 국물도 없다. 더는 못 막는다. 우리 국민 털끝 하나 건들면 그건 내 선을 벗어나는 거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맞습니다.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요.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피살을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이고, 아무리 그 남북 간의 소통이 잘 안 됐던 시기기는 하나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북한 측에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 공무원을 빨리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야 됐고, 사실 저는 그 부분보다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미 그 피살 공무원이 숨진 뒤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뒤에도 남북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유지는 당연히 정보기관으로서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있을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 명분 자체가 이미 우리 국민들이 피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관계 문제가 생길까 봐 이것을 보안 유지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는 동정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김영주 의원님, 네. 서훈 실장이 안보실장으로 발탁됐을 때 그 국정원 안팎에서 그리고 당시 이 정부 안팎에서 이런 얘기를 전 들었어요. 제 취재원한테 북한의 라인이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서훈 실장을 수사하는 칭호 같은 거였어요. 제가 직접 듣기로 북한의 라인이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 그 라인 뒀다. 어디에 쓴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 라인을 사실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라인을 사건이 난 이후에 쓴 거 아닌가? 무마하는 데 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의혹이죠? 뭐 문 대통령도 그 당시에 오히려 그걸 침소봉대했듯이 사과에 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부분에 대한 유감 레터가 왔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우선순위 잘못됐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북한에서 지금 뭐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고 사과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오판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꾸짖었어야 돼요. 꾸짖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가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 정권이나 현 정권에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실용적으로 상황을 보라는 거죠. 현실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혹은 유엔 말하자면 대통령의 연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인권,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오판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대통령이 중요한 사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이제 안보실장뿐만 아니라 제일 제가 화가 나는 거는 국방부 장관은 뭐 했냐 이거지. 뭐 했냐? 국방부 장관 또 뭐 했냐? 해군은 뭐 했냐? 해군은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다. 해군은 왜 키웁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화가 난다는 거죠.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 들어왔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자, 군대 간 BTS 지인인데요. 저랑 이름이 같죠?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지난 2020년 범 내려온다로 히트쳤던 한국 관광 홍보 캠페인에 이번엔 BTS가 등장을 했습니다. 슈가와 지민이 출연해서 많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대목 짧게 보시죠. BTS 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멤버, 리더, 이 맏형 진 씨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알레르기가 있다. 그래서 식단에서 좀 주의해달라라고 이 군 커뮤니티를 장악을 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식단 중에 혹시 감자, 마늘, 생선 들어간 음식 자주 나오나요? 석진이가 감자, 마늘 쪽 생선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런 음식 자주 나오는지 여쭤봅니다. 유치원생 아니죠. 그러나 군에서는 이 모든 걸 파악합니다. 그래서 본인 식단 조절하게 된다라는 답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을 걱정하는 수많은 글에 일부 장병 가족들은 좀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커뮤니티 운영자는 팬들의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자 커뮤니티 내에 팬들을 위한 게시판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다른 군인과 그 가족들을 배려해서 글을 올리는 건 자제하자라는 팬들 사이의 목소리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BTS 진이 마늘 알레르기가 있군요. 돌직구 진은 그런 알레르기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아무거나 잘 먹는 남자. 북한의 김정은. 북한이 고체 연료 발동기 시험을 했는데 현지 지도를 했다고 해요. 함께 보시죠. 노동신문 15일 오전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 로켓 엔진으로 신속 은밀 발사가 가능하고 SLBM 탑재 시 사전 탐지가 어렵다. 김정은이 최단 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 출연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노동신문이 오늘 했습니다. 고체 연료 발동기,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는 발동기 하면 옛날에 그 시골에서 경운기가 생각나는데 북한이 했다는 건 경운기는 아닐 것이고 신형 무기입니까? 예. 결과적으로 로켓에 들어가는 것은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가 나눌 수 있는데 그렇죠. 액체 연료는 그것을 말하자면 추진체를 만드는데 발사하는데 30분 걸려요. 그걸 열을 받게 하는. 근데 고체 연료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가게 되고 다만 이제 그동안에 고체 연료의 한계는 뭐냐 하면 대량화, 큰 무기가 있을 때는 이게 커지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 구조는 액체 연료에 비해서 고체 연료가 단순한데 그런 결함들을 말하자면 축소해가는 발전 단계에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체 연료로 미사일을 쏘기 위한 포석이다. 네. 그래서 고체 연료의 단점은 한번 연료가 주입되면 그만둘 수는 없고 물론 액체 연료는 그만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액체 연료는 발사하는데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말하자면 열을 대표해야 된다고. 그때 사실은 우리가 다 파악하죠. 네. 그러면서도 그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통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근데 고체 연료는 굉장히 구조가 단순합니다. 바로 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이 고체 연료의 기동체, 추진체를 훨씬 더 강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진일보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거 다 제재해야 됩니다. 싹 다 제재해서 핵 개발 못하게, 미사일 실험 못하게 싹 다 제재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전대룰 삭바 싸움.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삭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단결과 전진의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당원들의 뜻이 철저히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당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100% 당원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당대표 뽑을 때 룰이 7대 3입니다. 그래서 당원이 70%, 일반 여론조사가 30%가 반영이 돼서 도합 100%로 산출이 되는데 이 룰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개정 방향은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당원 투표 100%만 다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당신만 반영하겠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뭐라고 반발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9대1 이야기도 나오고요. 10대 빵 이야기도 나오고. 뭐 9대1은 조금 뭐랄까요? 좀 쪼잔하고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뭐 화끈하게 10대 빵으로 뭐 하든지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대통령 말 잘 들을 사람 윤핵관 대표를 뽑으려고 지금 저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비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자 비윤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반발을 했습니다. 이준석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자기 모순, 기뭉, 룰 변경에 어떤 장식해도 유승민 공폭진이라는 거 알고 있다. 이른바 이제 유승민계 선수들은 룰 변경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청년 리더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지도부 입장부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거 뭐 유승민 배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뭐 이준석, 김웅, 유승민 요 분들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 하나. 지난번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지사의 경선이 있었는데요. 경기지사 같은 공직선거의 경선은 여론조사 5, 당원이 5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훨씬 더 많은 비중들이 돌아갔고 또 경기지사에 대한 수도권 선거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가 주장하는 수도권의 강점이 있다면 훨씬 더 큰 경쟁력이 있을 텐데 결과는 그때도 떨어지지 않았냐? 유승민 대표가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떨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5였는데도, 5대 5였는데도. 의원을 중점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룰 변경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주장한다면 오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가장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론조사에 대한 심리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규정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함께 들어와서 여론조사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역선택 반지 조항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누르려고 한다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과거에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숫자가 채 30만이 되지 않았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100만 당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태고 과거에 있었던 때랑 지금이 아주 판이하게 달렸던 이유 하나는 바로 이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모든 당원들이 다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조직적인 선거 누군가 이준석 전 대표 얘기처럼 5등하던 사람을 1등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건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건데 그건 우리 당원들이 무시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당원들, 저희 광진갑 당원분들도 제가 이번 전당대회는 천하람을 찍어야 돼라고 얘기를 한다고 절대로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본인들의 의사결정, 선택에 따라 아마 천하람 위원장이 있는 순천의 당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적인 직접 투표에 대한 권한들을 많이 드리고 당원들을 더 많이 모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민심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많이 또 수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룰 변경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에게 크게 대였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사실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많은 당원 투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당원과 여론을 봤었다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잖아요. 혹시 그런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민심이 모여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힘의 이 같은 인물들이 됐을 때 오히려 민주당이나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선거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적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만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의 왜곡된 현상들에 대해서 아직은 뾰족하게 수법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라리 직접적인 선거로 모두에게 물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민주적인 선택이 아니냐는 의견들에 당원들이 힘이 좀 쏠리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난 바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당원들 그리고 핵심적으로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렀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 지금 그 결론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천하람 변호사님 그런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이 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압도적인 선수가 없으니까 소위 안정적인 주자를 뽑기 위해서 룰을 변경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 있더라고요, 당내에서도. 네,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사실 저희도 확고한 주자가 있고 이랬으면 이런 얘기도 별로 의미가 없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물론 김병민 위원장 얘기가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당원들도 정말 많아졌고 당협위원장이 누구 찍어라 한다고 찍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 100%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민심이랑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가 지난 총선 이전에 그때 전당대회에서 붙었던 게 황교안 대 오세훈이었거든요. 오세훈이 민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황교안 대표가 그때 대표 자리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치러진 선거는 어땠는가? 방금 유승민, 김은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도 민심에서는 유승민이 이기고 당심에서는 김은혜가 이겼는데 물론 아슬아슬한 차이였습니다만 본선에 가서 그럼 김은혜가 당선이 됐냐. 이런 사례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준석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민심 확장력이 있던 이준석 체제로 치러진 선거 저희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다음 총선을 앞두고 민심 반영 비율을 과연 줄일 땐가. 당신 민심의 괴리 현상?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을 저희가 더 늘리지는 않더라도 그냥 있는 룰 가지고 하는 정도로 가야 될 건데 너무 당심 위주로 가다가 또 선거 직전에 돼가지고 저희가 그때 룰 바꾼 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용주 의원님 어떠십니까? 글쎄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당의 전통과 역사가 자꾸 없어진다. 이렇게 땜질식 처방, 그러니까 전대회 앞두고 룰 계속 바꾸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발전에 옳은 것인가. 두 번째, 지금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 윤 대통령과의 어떤 TK 쪽 지지자들과의 말하자면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 현재 룰로도 유승민 전 대표 절대 대표 못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겁을 먹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결론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방금 천하람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7대3으로 가도 충분히 소위 윤핵관이 지정한 후보가 대표가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렇군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 할 때는 뭐 본 전대 앞두고 룰 고치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자기네들도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나치게 말하자면 자기 진영, 대통령과 뜻을 같이 아는 사람을 배제한다는 시그널을 과하게 주고 있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이 들어요.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 중인데 당론이 혹시 나왔습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어떻게 하겠다, 부결시키겠다 아니면은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방침이 나왔습니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기보다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일단 방어권도 봐야 되는 거고 그 검찰의 그 구속영장 청구권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라라고 당론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도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봤을 때는 노웅래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수사를 받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정치적 탄압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기류가 그렇다. 민주당 기류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이번 한 주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좋은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